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두 번째 도덕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인간은 본능이 있고 그 본능을 넘어서 이성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답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특징, 사람의 특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특징은 지난 시간에 크게 이성적 존재, 그 다음 도구적 존재, 도구적 존재는 유형과 무형이 있고,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서 우리 인간은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사회 속에서 죽는다. 그래서 사회에는 조직이 있고 그 사회의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탈하는 사람이 있다. 그 밖의 특징으로 문화적인 존재, 그 다음 종교적 존재, 그 다음에 유희적 존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의 특성을 이성적 존재, 도구적 존재, 사회적 존재, 문화적 존재, 종교적 존재, 유희적 존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하느냐 하면 인간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도덕적 존재라고 합니다. 지난 첫 시간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도덕은 누구한테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동물한테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아이에게 영원히 요구 못하는 건 아니죠. 그 어린아이가 커서,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는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존재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한 번 더 확인하고, 그리고 도덕은 과연 무엇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도덕을 지켜야 하고, 도덕은 왜 필요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칸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도덕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도덕적 입법자라고 합니다. 입법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가 입법 기능이 있다 그래요. 법을 입안해서 만드는 겁니다.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법은 우리가 지금 국회에서 만드는 그런 법이 아니라 도덕법입니다. 도덕 규칙, 도덕 원칙, 도덕법이라는 건 도덕 규칙, 도덕 원칙을 말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조금 설명을 하자면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이기 때문에 이걸 한자에서는 자율이라고 합니다. 자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율. 누가 강제로 시켜서 하는 것, 그거는 바로 타율입니다. 이것도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입니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타율적 존재, 그 다음에 인간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해서 자율적 존재랍니다. 인간만, 그래서 여기 만이라는 말이에요.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의 특징이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많은 학교에서 대학이 시작되면 학교 규칙을 이미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만 혹시 바꿔야 될 규칙은 무엇이고 새로 만들어야 될 규칙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학생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조직을 통해서 생활 규정을 바꾸고 개정해서 그것을 1년간 지키는 이런 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생활 규정 토론회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칸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입법자이다. 인간만이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간은 존엄하다는 겁니다. 왜 존엄하냐? 도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이 버릇이 없거나 또는 도덕적으로 일탈행동하는 사람들을 흔히 싸가지가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북한에서는 도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거이 도덕이 없는 사람이구만. 그거이 도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 거야. 요번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면 막 주인공이 이제 북한에 이렇게 가서 이제 그들의 문화, 삶의 방식을 모르니까 이제 그들 눈에 조금 안 좋게 보였겠죠.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사람, 이런 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인간만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세우고 지킬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이걸 도덕적 입법자. 다시 한번 따라가요. 칸트 도덕적 입법자. 오늘 수업 내용의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해야 할 수업을 사람다운 사람, 다른 말로는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좋은 사람의 의미. 자신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사는 사람.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있겠죠.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조차 외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사람다운 사람 되기 위한 노력, 그거는 역시 인간은 반성을 할 수 있다. 반성.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을 씁니다. 사피엔스. 근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하나가 더 붙어요. 사피엔스입니다. 사피엔스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요게 1차 생각이고 요게 2차 생각입니다. 2차 생각.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인간은 자기가 한 생각과 자기가 한 행동이 그걸 1차라고 보는 거예요. 1차. 그런데 그 2차 생각이라는 뭐냐면 자기가 생각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예요. 이미 3만 년 전서부터 우리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 종으로서 3만 년 전 인간이나 지금 현재 여러분이나 저나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생각과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한 판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다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걸 리플렉션이라고 합니다. 리플렉션이라는 말을 이거 제가 한번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한자어로 굳이 얘기하면 반성이 됩니다. 그래서 반성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반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성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찰.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리플렉션 해볼 수 있는,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성하고 성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이 자신의 모습을, 여기서 모습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자기의 행동, 자기의 언어,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도덕적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도덕도 연습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은 사피엔스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수업 내용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문을 연 지 8년째인 주인 없는 가게입니다. 가게 안에는 돈통과 외상으로 가져가는 물건을 적는 공책만 놓여 있습니다. 8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한 번도 손해를 본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주인 없는 가게가 이렇게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까닭이 무엇일까요? 네, 그 까닭은 주인 없는 가게가 잘 운영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주인 없는 가게가 무인 가게라고 하죠.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이 그만큼 도덕을 잘 지켰다라는 뜻이죠. 그럼 도덕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지금 판서를 통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도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반드시 인간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라고 합니다. 도리라고. 그러면 이제 도리가 뭐냐? 도리는 때에 맞추어 해야 할 인간의 행위입니다. 행동입니다. 행동. 도리라는 것은. 그래서 이 도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도덕은 도리이다. 마땅히 따라야만 할.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폼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 폼이 해야 할 것. 그런 식으로. 뭐뭐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도덕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도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은 뭐를 해라, 무엇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되죠. 수업 시간에 떠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덕이 되죠. 그렇죠? 학교에 지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런 거. 이런 게 도덕이 될 수 있죠.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도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도덕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거는 첫 번째 역할은 도덕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무엇이 인간의 어떤 행동이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하게 해줍니다.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도덕이 있어야 이 도덕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특징으로 칸트 선생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도덕적 입법자라고 했죠. 도덕적인 입법자. 자기 스스로 도덕 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인간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든 도덕 법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어떤 안내 역할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어떤 그 안내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이 안내라는 게 뭡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건 하지 말으셔야 돼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Republic of Iran이라는 이란 공화국, 이란이라는 나라를 갔어요. 이란은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와는 다른 문화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 이란이라는 나라를 많이 여행을 갔다 그러면 이란에서 여성들이 여기 이렇게 이 보자기 같은 걸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쓰게 되죠. 그걸 안 쓰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란 여행책에 보면, 여행책 안내책에 보면 이란을 여행할 때는 이런 건 해도 됩니다.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슬람 국가에서 술을 함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맥주 함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무알콜 맥주는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함부로 먹을 수 없죠. 이슬람 국가에서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거, 맥주나 소주나 뭐 이런 거를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에서는 종교가 도덕입니다. 종교가 도덕이고 종교가 곧 법입니다. 그 이슬람. 그래서 또 야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이란이라는 나라를 여행할 때 우리가 그 안내책을 딱 봤을 때 이란에서는 술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죠.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것을 제공해 줍니다. 도덕은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의 기준이고 또 안내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안내 역할. 여러분은 이 영상에서 주인 없는 가게가 운영될 수 있는 이유를 뭐 한마디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제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 이게 선량할 양자입니다. 선량하다, 착하다. 그다음에 심은 마음이죠. 선량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자면 그 인간이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마음의 명령입니다. 마음의 명령. 마음의 명령. 마음의 명령. 마음의 명령. 이것을 이제 우리 동양에서는 이제 선한 감정, 아주 착한 감정으로 표현했고, 여러분들이 금방 소개받은 이 칸트 같은 분은 이 양심을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사람으로서 칸트는 양심을 이성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성적 판단. 양심. 뭐 칸트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이 칸트라는 사람이 양심을 이성적 판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도덕의 어떤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도덕의 공식. 여러분 수학 시간에 공식이 있죠? 이 칸트라는 사람은 독특하게도 도덕에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그래서 도덕 공식을 만들었는데, 그거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 여러분들 의지라는 말이 어렵죠?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힘을 의지라고 합니다. 벌써 갓난아기도 처음에 태어나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걷기 시작합니다. 걷기 시작해서 홈플러스나 마트를 가요. 왜 우리 시장 보러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장난감 코너로 쭉 가서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어요. 자, 아빠를 계속 불러요. 엄마를 계속 부릅니다. 심지어는 불어 누워요. 하면서 막 저 폴리를 아빠 폴리 진짜 의지가 대단하죠. 벌써 아이들 때부터 의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내가 도덕적인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입니다. 나의 의지의 준칙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한자어입니다. 요거 마음속에서 움직이는 힘, 이 준칙은 도덕법칙입니다. 도덕법칙. 한자어라서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들어보면 다 이해가 됩니다. 나의 의지의 준칙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되도록
적용되도록 행동하라. 자,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심은 마음의 명령이다. 근데 이것을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건 선한 감정, 어떤 뭐 불쌍한 마음도 마음의 명령입니다. 우리 동양에서. 그런데 이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성적 판단으로 보았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바로 칸트의 도덕 공식, 나의 의지의 준칙, 내가 나의 의지로 만든 도덕 법칙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이 되도록 뭐뭐 해라, 행동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명령이죠. 이게 명령이죠. 여러분들 군대 가면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 우리는 오늘 작전을 수행한다. 한 사람도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물러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즉시 사살하겠다 하면서 명령을 내리죠. 막 총알이 날아와도 앞으로 전진 하면 전진해야 됩니다. 군대 명령이죠. 근데 칸트는 이 명령을 군대는 타율적 명령이죠. 위에서 높은 사람이 시키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칸트는 자기 자신이 그 명령을 내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의지로 나는 도덕법칙을 지키고 싶어 라는 의지로, 나의 의지로 내가 도덕법칙을 스스로 세웠어. 그래서 도덕적 입법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되도록 행동하라.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전부 다 판단입니다. 이성적 판단입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면 무조건 행동하는 거예요. 무조건이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공식이니까 실제로 우리 삶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첫 번째, 나는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가 엄청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걸 보았습니다.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그 할머니를 도와주었습니다. 칸트의 이 도덕 공식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도덕적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불쌍한 할머니를 도와주는 건 도덕적 행동으로 다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입장에서는 이 도덕 공식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도덕적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되도록 행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여러분이 너무 바빴던 거예요. 엄마가 몇 시까지 빨리 오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해요. 빨리 카드 찍고 지금 빨리 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더 불쌍한 거예요. 할머니보다. 그래서 오늘은 할머니를 안 도와주고 내일 어느 날 여유가 너무 있어서 내일은 할머니도 도와주고, 이런 행동은 칸트 입장에서는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칸트 입장에서는 선행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는 동양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할머니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저 할머니를 도와주었다. 그 동양에서는 그것도 양심이 됩니다. 서양의 칸트 같은 경우에 양심은 이런 경우, 딱 도덕 공식에 맞는 경우에만 도덕적 행동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고, 뭐 이것까지는 저희 교과서의 뒷부분에 나오지만 미리 좀 한번, 오늘은 여기 있다. 그래서 마음의 명령을 우리가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심의 역할은 뭐냐? 여기 우리 도덕은 무엇이고 도덕의 역할은 무엇이냐? 양심도 역할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도덕적 행동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도덕적 행동을 하지 못했을 때 죄책감이 들기도 하는 거죠. 마음속에 죄책감. 우리가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도덕은 아까 뭐라 그랬죠? 기준이라고 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도덕적 행동을 못했을 때는 나의 양심이 죄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죄의식. 칸트의 경우에는 인간은 항상 나의 의지로 만든 도덕 법칙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되도록 행동하라는 거죠. 어떤 감정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 보세요. 약속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도와줘라. 이게 뭐 이 사람의 대표적인 이 도덕 공식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약속을 지키거나 항상 지켜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칸트의 도덕 법칙이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여러분들 도덕이라는 걸 뭐라고 했어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칸트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일제시대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제시대입니다. 독립운동가가 우리 집에 지금 도망을 왔어요. 지금 나를 좀 숨겨주세요. 근데 일본 경찰이 와서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여기 숨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칸트는 이 공식에 따르면 네가 세운 도덕 법칙 중에 거짓말을 하지 말아가 있어. 근데 지금 네가 상황에 따라 거짓말을 하게 되면 도덕 법칙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칸트는 너무 엄격한 사람인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마. 거짓말을 하지 마. 근데 제가 보기에 일제시대 때 만주죠. 우리나라 북한 지역 위쪽, 동북삼성, 중국의 동북삼성 같은 경우에 만주 지역이라는데 그쪽에 많은 우리의 조선 사람들, 옛날에 조선 사람이었어요. 조선 사람들은 우리 독립운동을 하는 분들을 몰래 숨겨주고 밥도 해주고 때로는 돈도 좀 대주고 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한테 잡혀가지 않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줬던 거죠. 지치감도 지치감, 양심. 서양의 칸트 입장에는 안 맞죠. 언제나 어디서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동양 사람입니다. 양심의 역할, 자발적으로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고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가슴이 이렇게 돼 있다면 양심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다는 거죠. 양심이 네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게 회전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아프대요. 한 번 거짓말하면 아파요. 그런데 여러 번 거짓말도 계속하고 약속도 계속 안 지키고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뭉툭해지죠. 이게 다 없어집니다. 마찰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는 죄책감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인가게의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무인가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이걸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